그것은 시대와 문화를 이끈 조용한 혁명의 주인공이었다. 증기라고 하는 또 굉장히 혁신적인 그 조리 방식을 이용하는 그 도구지요. 흙과 불, 물이 빚어낸 자연과학의 산물. 자연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자연적인 원리, 과학적인 원리 뭐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 그릇이라고. 시대를 품고 문화를 이끌어간 우리의 식기구. 그것은 시루다. 늦은 저녁, 옹기토에 불이 켜졌다. 가마가 아닌 가스불을 켜 시루를 얹고 곱게 갈아놓은 쌀가루와 단내를 가득 머금은 팥고물을 켜켜이 쌓아 올린다. 이제 떡이 완성되기까지는 시루의 몫이다. 집이 새나무 안 된다니까 이 울로 소독으로 올라가야 되지 이리 나면 안 된다 카이까네. 남은 찹쌀 가루를 반죽해 김이 새어나오는 틈을 메꿔주고 시루 뚜껑에서 나오는 김이 떡 냄새를 머금으면 떡이 완성된 것이다. 찹쌀가루와 팥이 어우러져 찰지게 잘 쪄진 시루떡. 한겨울 동치미 국물이 절로 생각난다. 투박해서 더 맛있는 이 떡을 만든 건 시루다.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 부엌에 있었을까? 한반도에서 시루가 처음 발견된 건 2000년 전 초기 철기 시대다. 함경도 나진에서 발굴된 이것은 지금의 시루 모양과 거의 비슷하다.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몸통에 바닥엔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뚫려 있다. 절기시대 이전인 선사시대의 인류는 사냥을 통해 잡은 고기를 구워 먹는 최소한의 조리법으로 음식을 먹었다. 찌는 방법은 가장 발달된 조리법인데 초기 철기시대에 시루가 발견된 건 당시 식문화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전에는 이제 바깥에 그냥 야외에서 그냥 불을 피워서 뭔가를 구워 먹거나 그냥 뭐 핏기만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거나 이제 살짝 익혀 먹거나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초기 철기 시대쯤 되면 이제 그 곡식들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들을 생으로 먹다 보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이거를 그 야외 노지에 이렇게 끓여 보니까 그 그릇 안에 이제 너무 많이 타서 붙어버리고 이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양들은 적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혜가 발달한 게 이렇게 수증기를 이용해서 찌니까 그 그릇 면에도 붙지 않고 그 넣었던 양이 그대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이제 되돌아오니까 이제 그런 식의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시루는 시대별로 나타나는 지역에 따라 그 형태에도 차이가 있었다. 초기 철기 시대엔 나진, 광주, 김해 등 함경도와 남부지방에서 주로 발견됐다. 낙동강 하류인 영남 지역은 여러 형태의 시루가 많이 발견됐다.
이곳에 특별한 전시가 열렸는데 삼국시대에 사용했던 각종 토기들이다. (2006년) 경남 창녕 개성리 유적에선 신라의 장난형 토기를 비롯한 각종 식기구들이 많이 발굴됐다. 그런데 발굴된 유물 중 몇 가지는 특이한 것들이 있었다. 겉면을 격자와 빗살 무늬로 새긴 토기가 발굴된 것이다. 또 물결 모양의 무늬를 새겨넣은 기대라고 하는 그릇 받침은 물론 손잡이가 달린 시루도 발굴됐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백제 토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부터 신라 문화권이던 이곳에서 이방인인 백제의 유물이 발견된 이유는 뭘까? 창녕 개성리에 나타난 요 유물들은 이제 거의 이제 백제권에서 사용하던 그 유민들이 와서 이제 그릇을 가지고 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자기가 백제에 살 때 사용했던 그릇들을 이제 그 생각을 해내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 쓴 거죠. 각 나라별로 형태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당시 백제와 신라 등 삼국에서 시루가 널리 이용됐음을 알 수 있다. 시루는 공통적인 형태가 있다. 뚜껑과 닿기 때문에 두껍게 다져진 시루의 입술 구연부, 몸통 양쪽에 붙은 손잡이인 파수, 증기가 통하는 구멍인 바닥의 증기공,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형태인데 각각의 모양과 재질에 따라 시대별, 지역별로 구별이 된다. 초기 철기 시대의 시루는 파수가 뭉툭하게 중앙에 붙어 있고 중앙의 증기공과 그 둘레로 작은 증기공이 많다. 철기시대 일부 지역에 있던 시루는 원삼국 시대엔 평양,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발견되는데 곡물 재배가 그만큼 확산됐음을 알 수 있다. 시루가 가장 보편화된 삼국시대엔 각 나라별로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한강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의 고구려 시루는 어두운 색을 띠고 있다. 몸통엔 띠 모양의 굵은 손잡이가 양쪽에 달려 있고 바닥엔 가운데 증기공과 주변에 여러 개의 증기공이 있다. 호남 호서 지역의 백제 시루는 중부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시루를 빚을 때 석영이란 돌가루를 넣어 색을 내고 무늬도 새겼다. 쇳불 모양의 손잡이엔 찢은 듯한 칼집을 내고 바닥엔 가운데 증기공과 둘레의 원형 또는 반원형 증기공을 냈다. 신라의 영남 지역은 뾰족한 형태에 바닥엔 길쭉하게 짠 듯한 여러 개의 잔구멍이 있다. 이런 차이들은 통일 신라에 이르러 큰 변화를 가져온다. 통일신라가 되면
우리나라 그 취사 문화가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데 특히 시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전국이 똑같아집니다. 거의. 그렇게 돼서 통일신라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형태, 즉 평평한 바닥에 가운데에 그 큰 증기구멍이 있고 외곽에 원형이나 반원형의 증기구멍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자리시키기 시작하는 게 통일신라 시대가 됩니다. 통일신라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시루는 바닥이 평평하고 중간에 큰 구멍과 그 둘레에 원 또는 반원의 증기공이 있는 형태다. 당시엔 재료의 통일도 있었는데 고구려가 철을 이용하면서 이것이 백제 신라로 전파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여러 형태의 시루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만 주로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한강 유역에서 이 삼국의 시루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한강 유역이 삼국이 첨예하게 부딪혔던 고대의 격전지였기 때문이고 또 그런 만큼 삼국의 주요한 인물들, 지휘관들, 군사적인 지휘관을 비롯해서 지배층들이 한동안 이 한강 유역에서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인데요. 경북 청송은 약수가 많아 물이 좋기로 유명한 고장이지만 그와 더불어 질 좋은 흙도 많이 나와 옛부터 그릇을 굽는 옹기터가 많은 곳이었다. 옛날부터 흙이 좋아서 옛날부터 옹기도 또 이름도 났었고 그래서 현재 흙은 팔찌게 뭐냐면 30cm 간격으로 빨갛고 새파랗고 노랗고 하얗고 여러한 것이 이제 고래 칭득칭득 있는 것이 여기 뿌이래 전국에서. 그래서 흙이 재료가 좋아야지 옹기도 품질도 좋아지고. 옹기는 오지그릇과 질그릇으로 나뉜다. 오지그릇은 잿물을 입혀 구워낸 것이고 질그릇은 잿물을 입히지 않고 가마에 바로 구워내는 것이다. 시루는 오지그릇인데 조선시대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쓰인다. 옹기로 만든 시루는 어떤 점이 좋을까? 이 옹기를 깨보면 아주 모래질이 들어갔어. 모래가 배기가 있거든. 그 모래질 속에서 이제 자연히 공기가 왕래를 하는 기라. 우리가 땀 구멍이 안 보이잖아, 그제? 더우면 물이 땀이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깥 공기하고 안에 공기하고 서로 왕래를 해준다 하는 뜻으로 이제 숨을 쉰다. 옹기의 기본은 흙이다. 청송의 오색 점토는 찰기가 강해 접착률이 좋다. 때문에 가마 속 1000도가 넘는 높은 열에서도 갈라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 오색 점토는 각각의 색에 따라 여러 가지 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반죽에 다른 흙을 섞을 필요가 없다. 때문에 물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1차로) 완성된 반죽을 일정 크기로 나눠주고 그 크기의 10분의 1만큼 백토 반죽을 섞어준다. 얘는 찰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다.
반죽의 마지막 과정은 압착기계에 넣어 가래떡을 뽑듯이 곱고 찰진 반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시루의 몸통 만들기는 물레에서 한다. 반죽을 고르게 펴고 바닥이 되는 가운데 증기공인 구멍을 먼저 뚫어 놓는다. 바닥에 반죽을 이어붙이며 몸통을 만들어 올린다. 새는 부분이 없도록 단단히 접착을 시킨 후에 모양을 잡아간다. 구연부는 수증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야 하기 때문에 두껍고 단단하게 만든다. 모양은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고 표면도 매끄럽게 정리한다. 구연부 아래로 그은 선을 따라 위치를 맞추고 몸통 양쪽에 파수를 붙인다. 이렇게 형태가 완성이 되면 햇빛에 20-30분 정도 건조시킨다. 건조된 옹기는 잿물을 입히는데 깨끗한 나무를 태운 재와 산에서 채취한 약토를 1:1로 섞어 물에 갠 후에 다시 체에 걸러내린 앙금을 잿물이라고 한다. 이것을 입히는 이유는 보기에 좋기도 하지만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햇빛에 잿물을 말려준 후엔 바닥에 증기공을 뚫는다. 무른 상태로 뚫으면 반죽이 찌그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옹기는 2차 건조에 들어가는데 크기에 따라 보름에서 한 달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땐 반드시 햇빛이 없는 음지에서 건조해야 한다. 햇빛은 보면은 다 이렇게 옹기가 이제 흙이 차지기 때문에 다 깨져 버리기 때문에 아주 막 그거는 마지 햇빛은 아주 이제 차단시켜 놓고 바람도 막 많이 들어가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운운하게 말아 그저 공기만 통할 정도로. 건조된 옹기는 마지막 순서인 굽기에 들어간다. 이제 가마속 일주일 대장정이 시작된다. 옹기는 차진 흙이기 때문에 천천히 온도를 올려야 하는데 5일째 1200에서 1500도까지 가장 높이 올려주고 6일째엔 가마의 가장자리까지 열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해 서서히 식히도록 한다. 이게 생명인데 옹기를 암만 잘 만들어면 뭐하겠어. 암만 깨끗하게 말르면 뭐하겠어. 그래서 이 불 조정이 최고로 어렵다. 불을 뺀 가마는 3-4일 정도 자연적으로 식힌 후에 완성된 옹기를 꺼낸다.
그럼 이 시루에선 어떤 원리로 밥이 되는 걸까? 2009년 한 학술단체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과거 선조들은 시루로 어떻게 밥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시루는 중부와 충청, 호남 지역의 것을 직접 빚어 복원했다. 시루를 안치고 바닥에 삼배천을 놓은 후 현미와 조, 콩, 팥을 넣었다. 황토 반죽으로 시루 받침과 시루 사이의 틈을 메우고 시루 내부 벽면과 곡물, 시루 받침의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했다. 시루 안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먼저 30분쯤 시루 받침에 물이 끓자 증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 곡물은 있긴 했지만 찰기가 없었다. 계속된 실험에선 물이 끓은 후 10분 간격으로 3차례 물을 부어줬는데 그 결과 찰진 밥이 완성됐다. 의외로 저 시루에다 밥을 해보니까 이렇게 푹 퍼질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꼬득꼬득한 이런 밥, 이런 느낌이 나는 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루를 이용했었을 때 음식 맛이라고 한다면은 씹는 맛, 그래서 밥만 한다면 그런 맛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뭐를 찐다 그러면은 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신선도 같은 것들, 형태가 안 깨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뭐 그런 것들에 요리할 때는 상당히 좀 유리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과거의 밥은 곡물을 무르게 익혀 먹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시루가 떡을 찌는 기구로 전해진 건 왜일까?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은 시루의 형태가 이제는 동이의 형태가 되면서 더 커집니다. 그 전에 삼국시대까지는 시루에 밥을 쪄먹는 방식이었다면은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이제 쇠솥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보급되면서 이제 밥을 쇠솥에 해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시루는 이제 떡을 쪄먹는다든지 이러한 어떤 행사 의례용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시루는 어떤 음식을 조리하든지 그 하나만으로 조리를 할 수 없다. 증기공이 뚫린 좁은 바닥의 시루를 고정하는 받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붓두막이다. 시루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냥 톡에 밥을 끓여서 먹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루에 쪄먹으려면은 시루 밑에 물을 끓이는 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솥 위에 시루를 얹게 되면은 시루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붓두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붓두막에 피운 물은 솥에 있는 물을 끓이고 이 물이 끓으면서 발생한 뜨거운 증기가 증기공을 통해 시루로 올라가면서 음식을 익힌다. 증기는 시루 뚜껑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일본, 중국과 같은 인근의 다른 나라에도 시루가 있었다. 하지만 구멍을 뚫은 받침과 함께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시루를 따로 만들어 고정시키는 붓두막을 만든 것이다. 시루와 함께 붓두막도 그 형태의 변화가 있었는데 통일신라엔 돌로 쌓아 구들의 형태로, 조선시대엔 지금의 온돌의 형태로 발전돼 왔다. 결국 우리의 온돌 문화는 시루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다. 한민족이 활동했던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정착 문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온돌은 우리의 고유한 주거 문화입니다.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떼야 하는데 아궁이에는 붓두막을 만들어 놓아 언제든지 솥을 걸어놓고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언제든지 솥 위에 손쉽게 시루를 얹어 찌는 요리를 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고구려 유적에서 이동식 부뚜막이 자주 되어지는 것도 이 같은 까닭이 되겠습니다. 옹기에 떡을 찌는 시루와 함께 김을 내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소주꼬리다. 예부터 잔치상에 떡과 술이 빠지면 안 되듯이 떡을 찌는 시루 옆엔 술을 내리는 소주꼬리가 있었다.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 11세기가 되면은 아랍 지역에서 증류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몽골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소주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소주를 만들 때 증류를 하는 증류 기계가 필요한데 그 증류 기계를 우리는 시루를 변용을 해서 만드는 아주 창의적인 기술로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밥을 지을 때는 반드시 시루에다가 밥을 쪄서 만드는 지혜밥을 짓게 됩니다. 지혜밥을 가지고 술을 양조를 하고요. 그 양조된 술을 가지고서 다시 증류를 해서 소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루는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밥을 찌는 기능, 그리고 증류하는 기능 두 가지에 모두 사용되는 독특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주꼬리의 형태는 그 어떤 식기구보다 특이하다. 맨 위엔 증기열을 식히는 냉각수 그릇이 올려지고 술이 나오는 긴 주둥이 모양의 귓대를 비롯해 총 3단으로 만들어진다. 때문에 시루와 제작 방법이 좀 다르다. 소주꼬리는 술이 떨어지는 관인 귓대를 먼저 만든다. 가운데 구멍을 만들어 감아 올라가는데 이때 몸체에 붙이는 부분을 더 넓게 만든다. 가마열에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윗짝은 부분별로 두께가 다르다. 아랫부분을 가장 두껍게, 중간을 얇게, 윗부분을 다시 두껍게 한다. 이 역시 바닥부터 구멍을 내고 입구를 통의 안쪽으로 말아 올린다. 어느 옹기라도 그 자기 한계의 무게를 가 있는 그 위에 또 동계가 굽기 때문에 위에 또 한계가 얹어가 굽기 때문에 밑에가 얇아 놓으면 위에 저 누지는 힘이 말아 그래 이제 약하기 때문에 찌그러진단 말이야. 중간에 복판에는 조금 얇아도 힘을 쓸 수가 있고 그 이제 제일 위에 이제 전이 있는데 고개도 좀 두꺼워져야지 이제 고개 안 찌그러진다 그게. 소주꼬리의 아랫짝은 술을 모아주는 곳으로 가운데 증기가 올라가는 구멍을 뚫어놓고 흑반죽을 감아 올린다. 아랫짝의 양쪽에 파수를 붙이고 윗짝을 올린다. 이때 아랫짝의 구연부로 윗짝을 감아 올려 밀착시킨다. 마지막으로 윗짝 안쪽에서 바깥으로 구멍을 낸 후 귓대를 연결한다. 이렇게 3단의 소주꼬리가 완성된다. 제일 위에 만들 적에는 이제 그 김이 이제 올라가도록 넓은 구멍을 이제 뚫고 사전에 뚫어 놓쳐야지. 뚫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만들 적에는 밑에도 이제 솥 위에 얹기 때문에 솥이 위에 얹어야지 김이 이제 위로 폭발시키지.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구멍이 좀 크기 좀 뜰피가 있지 그래. 예. 뚫는 이치는 이제 그 김이 잘 올라가라 하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구멍을 뚫는 거지 복판에. 소주가 다른 나라에서 전해진 것처럼 소주거리도 과거엔 동이나 철로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옹기만 남아 있다. 옹기 자체가 말이야 이제 재물을 이제 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좀 미끄럼기가 있거든. 김이 올라가서는 이제 물은 배반맞이 찬물하고 부딪히면 말이야 막바로 떨어져 버리고 알코올은 가설은 이제 흘러내리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는 참 좋았었어야 돼. 부뚜막의 열로 만들어진 증기는 아래짝 윗짝을 거쳐 맨 위 뚜껑에 있는 찬물과 부딪혀 알코올과 물로 분리된다. 이때 알코올은 가장자리로 떨어지는데 잿물을 바른 옹기의 매끄러운 표면으로 흘러내려 귓대로 나오게 된다. 소주는 타국에서 들어온 술이다. 하지만 선조들은 이 소주꼬리로 우리만의 독특한 소주를 만들어냈다. 그럼 전통 소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소주꼬리도 시루와 마찬가지로 부뚜막에 올려진다. 먼저 불을 넣어 솥에 물을 데운다. 솥에 발효된 원주를 붓는데 원주는 전분질에 의해서 알코올 발효가 될 수 있는 곡물류의 술이다. 솥 위에 소주꼬리를 올리고 밀가루나 찹쌀을 반죽한 시루번을 붙여 틈새를 막는다. 이때 불의 온도를 최저로 낮춰서 서서히 끓여야 한다. (78도) 이상 올라가면 팔팔 끓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알코올 향이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증류소주를 재래 방법을 할 경우에는 이 불의 조절을 세기 조절을 잘 해가지고 이 가마솥의 온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주거리에 나오는 그 수증기의 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물이 소주가 내려오는 그 양을 판독을 해가지고 그 냉각과 불 조절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소주꼬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소주를 내리는 것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다. 선조들은 불을 이용할 줄 알았고 그것을 활용한 증기구를 발명한 것이다. 술에도 그 수분이 있을 거고 물 성분, 그 다음에 알코올 성분, 아니면 다른 타 곡물의 성분 이런 것들이 분자 조직이 다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분자 조직이 틀린 거에서 열을 가했을 때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향과 알코올, 수분 이런 거를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문헌이나 어떤 그런 서방에서 어떤 터득한 게 아니었을 텐데 그를 자연스럽게 터득했다는 걸 저는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렵게 만드는 만큼 소주는 원래 지금처럼 즐겨 마시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사실 증류소주는 그 양반집이나 사대부장이 많이 먹질 않았어요. 이제 그 고려시대 이후에 이제 그 즐겨 찾을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이제 약소주로 그 많이 썼었습니다. 이제 배앓이를 하거나 아니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가
열병으로 굉장히 그 힘들게 이제 그 치료법이 없었을 때 약소주를 써서 그 열병을 치료했다는 그런 그 문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래는 증류소주는 약으로서 그 많이 전파되기 시작했었죠.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술 소주. 지금의 대량 제조 방식은 고구마 등의 원료를 발효시켜 연속 증류한 희석식 소주다. 방법은 다르지만 소주꼬리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기술에서 시작된 것임은 틀림없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전통 음식 술과 떡. 이것을 만들어낸 식기구인 시루는 농경사회의 시작을 알렸고 그 형태의 시대를 품고 있었다. 그럼 증기를 이용한 조리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고대의 그 그릇들을 보면 대체로 끓여 먹는 그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죽을 끓이기에 좋은 그릇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간단한 걸 넣고 또 각종 야채와 물을 넣어서 그 음식물의 분량을 늘리는 그런 그릇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시루 속에 음식을 넣으면 그 내용물의 독성이나 또 먹기 좋게 그 질을 바꾸는 그런 이제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음식물의 분량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시루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조리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식량 걱정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루는 고대와 선사시대의 권력층의 어떤 생활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유물이다. 철기시대는 국물을 재배하면서 소유량에 따라 빈부가 나누기 시작했다. 시루는 당시 소유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료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최고 기술의 조리법인 찌는 방법은 음식 문화를 폭발적으로 발달시켰다. 삼국사기 신문왕조엔 왕이 부인을 막기 위해 각종 패백과 엄청난 양의 쌀과 술, 장류 등을 보낸 것이 기록돼 있다. 삼국유사인 귀족들의 기록도 전해지는데, 거두공이 잔치를 벌였는데 차린 음식이 무려 50가지나 되었소. 이후 시루의 대중화는 식문화는 물론 시루 사용의 방법도 다양화시켰다.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그 사용 범위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도 다양해지게 되죠. 처음에는 간단히 생선이나 뭐 떡을 찐다든지 밥을 이렇게 찌는 주식에 한정돼서 이 시루가 썼었는데, 이제 점점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용의 범주도, 사용의 용도도 다양해지게 되는 것이죠. 증기를 이용한 조리법은 재료의 상태 그대로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맛을 살려냈고, 증기를 이용한 식기구인 시루는 우리의 주식인 밥을 탄생시켰다. 시루는 2000년 전에 등장해서 현재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취사도구입니다. 이 시루는 앞으로도 계속 형태는 변화하겠지만 증기를 이용한다는 우리의 그 고유한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고 보고요. 또 계속 부엌에서 중요한 치사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건강에 이로운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이 시루를 사용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지혜로운 시루의 사용 방식들, 즉 수증기를 이용한 음식 제작 방식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흙에서 찾아낸 과학과 불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온돌 문화와
식문화를 창조해낸 우리 선조들. 문명의 역사와 찜과학의 원리를 한몸에 품고 있는 그릇 시루는 우리 문화의 선구자다.